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김재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론이나 많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서 뭐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뭐 토론을 하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저희들 다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 없으시면 제가 네.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녹화하실 때는 제 얼굴은 지워주십시오. 네네. 네. 제가 듣다가 도래하는 공동체를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게 긍정적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말에서 팍 깨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이라는 그 용어가 파지티브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 그러면 가치가 들어간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 의미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 말인지, 네거티브, 파지티브 영어가 함의하는 그건 좀 이제 함의가 영역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의미인지 약간 좀 헷갈리면서 쭉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 도래하는 공동체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제 아간벤이 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희망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한 자락,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서 도래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래하는 공동체가 정말 긍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카밍 커뮤니티라는 이 카밍이라는 말을 도래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도래하는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우리 어감상에서 어떤 긍정적 가치를 기대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밍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카밍 자체에는 어떤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말 같은데, 우리말로 도래하는이라고 번역을 하면 긍정적 가치가 또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긍정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함의된 도래하는이라는 역어로 번역을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긍정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사실은 도래하는 공동체가 어떤 긍정적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 네, 사실은 번역의 문제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커밍이라는 것이 많은 이제 학자들 원래 이탈리아어로는 그게 원래는 현재 있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커밍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도래하는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게 이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베냐민에부터 시작해서 커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운운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메시아적 도래라는 의미가 어드벤트라고 보통 영어로도 많이 하는데, 메시아 도래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어떠한 최후의 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 이런 것들이 도래한다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래하냐는 의미를 쓴 것이지, 사실 도래하느냐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로퍼티와 인프로퍼티가 같이 있고 프로퍼와 인프로퍼가 같이 있다는 거. 즉 내 바로 옆에 사실은 프로퍼 옆에 인프로퍼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퍼라이어티 다음에 옆에 인프로퍼라이어티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고 그 잠재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난다는 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으로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난민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기후 재난이 나거나.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난민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락하는 나의 공간이 사실은 옆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 국민이라는 그런 그 장치의 그런 설계 속에서. 즉 긍정과 부정이란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긍부정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건물 안에 있는 뭐 그냥 잘 살고 있는 뿌띠부르자로 이제 뿌띠부르자 교수로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나면은 갑자기 이재민이 돼가지고 전부 다 마당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공동체는 여기서 논외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든 공동체는 논외예요. 그래서 아간벤이 사실은 비판을 받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주체의 어떠한 그런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체의 능동성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간벤에게 그럼 네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아간벤은 근본적으로는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즘의 차원에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목적성을 지니고 모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방역에 아간벤이 저항하냐면은 우리를 마치 소떼들처럼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아나키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같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겁니다. 개인이지만 또 공동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간벤은 굉장히 그 아나키즘적인 게 강하고 그래서 그 좌파 진영에서도 아간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글리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게 욕하거든요. 이건 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논리만 하이데거만 받아가지고 쓴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틀리고 아간벤이 지금 하는 거는 놀라울 정도로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목적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가 그냥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현대 자본주의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스펙타클이에요. 모든 게 스펙타클입니다. 그 스펙타클을 인정하지 않고 스펙타클 밑에 뭔가 본질이 있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고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그 자체를 아간벤은 어떻게 보면 비웃습니다. 잠시만요. 김용수 교수님께서 잠깐 질문이 있으신다고 손을 예, 예, 드셨네요. 예. 네. 네. 소음. 김재 선생님 좀 강의 잘 들었고요.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모르는 분야, 뭐 낭시부터 뭐 불량쇼, 아간벤 다 너무 낯선 분야고 알고는 싶었지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야라서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 낯선 분야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공통성이라든가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뭐 워낙 뭐 많이 논의되던 사안이라서 또 제 나름대로는 뭐 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게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그 후반부에서 그 고문, 그러니까 그 아까 사진 나오고 하면서 뭐 사디즘이라든가 고문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 아간벤이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고 향락하는 신체에 대한 환상, 이 스펙타클의 차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이 이제 라캉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스펙타클은 우리에게 잠재성을 보여준다. 이게 그 고문의 스펙타클이 잠재성으로 연결됐는데,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존의 이해 방식 또는 정신분석적인 이해 방식 속에서는 이런 사드적인 고문이나
어떤 희생자의 고통이 스펙타클이고 그것이 환상이고 따라서 이것은 특이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관된 선생님의 주제가 그 싱귤러리티인데 그죠? 그래서 싱귤러리티를 부정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현상으로 또는 그런 구조로 그런 도착증이 사드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드적인 환상이 저는 특이성의 부정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잠재성으로 이어지는지 이게 특이성하고 이어지는지 이게 일단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낭시 말씀하시고 이럴 때 이제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동일성에 기반한 그런 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제고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름과 위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이성이나 단독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위계나 서열 뭐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간벤에게도 적용되는지 만약에 적용된다면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싱귤러리티 같은 특이성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바디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공집합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락강의 같은 경우는 결여, 뭐 렉, 그죠? 결여 같은 게 나오고 다 동일한 그런 고민의 이제 흔적들인데 그럴 때 역시 그 공집합이나 결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하지만 거기에는 절대적인 위계는 아니더라도 그 싱귤러리티와의 관련 속에서 어떤 공동체든 아무리 그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더라도 잠재적으로나마 또 일시적으로나마 또 잠정적으로나마 위계가 형성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아까 포틀레치 그 인디안 그런 거 말씀하실 때 사실 그 포틀레치 그 주석을 읽어보면 소진을만 강조하셨지만 소진을 통해서 지위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이제 물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위 또는 위계라는 게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무위의 공동체든 뭐 도래하는 공동체든 어떤 특이성에 기반을 한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포틀레치 말씀하신 거 잘 단적인 예인데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런 위계가 없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위계가 없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위계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위계는 또 자연스러운 거고 또 좋은 걸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국면에서 현명한 사람이 있고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너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령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팬데믹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 뭐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해서 그때 행복한 어떤 잠재적인 공동체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결론 부분에서 예를 드는데 사실 그 순간에도 저는 잘 그 사건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걸 제안을 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것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자체는 그것이 아무리 느슨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반박이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한번 토론거리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드적인 그런 환상이 어떻게 잠재성으로 이어지는지, 두 번째는 싱귤러리티에 기반한 공동체가 과연 위계가 없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게 큰 문제거리예요. 사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 사실 많은 아간벤 학자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포르노그래피 얘기 나오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더티라든지 대표적인 누더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탠자라는 책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권의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제스처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뭐랄까요 그 향락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 뭐 사디즘과 그 마조히즘을 즐기는 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아간벤의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뭐 그 퍼버전 같은 그런 특성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아간벤이 사실은 그 파졸리랑 많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파졸리니와 많이 친하면서 파졸리니 영화의 그 배우로도 출연도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요? 예. 그래서 파졸리니의 그 소도 그 살롱과 거기는 나오진 않는데 쌀, 어쨌든 파졸리니 예. 쌀로가 아니고 예? 쌀로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나오진 않았고 거기 나오지 다른 데 않아요.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거긴 안 나왔어요. 거기 그 위험한 데는 안 나왔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데라. 근데 아무튼 파졸리니 친구였고, 이 파졸리니가 생각하는 어떤 사유에 너무 함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락강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근본은 베냐민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아간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이 있고 그다음에 기디보르의 스펙타클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강적 해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향락하는 몸에 대해서 긍정 부정을 떠나가지고 아간벤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완벽한 의미의 세속화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벤이 끝없이 파헤치는 거는 신학의 해체를 통해서 신학이 없는 세계를 그 잠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예라는 이그젠플을 얘기를 하는데, 아간벤은 그 이그젠플의 어떠한 그런 뭐 증상이나 의미라든지 이걸 밝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그젠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냐민이 아우라가 사라진 어떠한 그 복제 시대의 어떤 예술품들을 영화라 이런 것들을 예로 들듯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은 과연 아우라가 사라진 걸 또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은 영화가 오히려 아우라를 또 다른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걸 궁금해하잖아요. 사실 그 논문을 읽으면 그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아간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완벽한 세속화를 이뤘다는 이 이미지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도대체. 아간벤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스펙타클이고 이게 너희들이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나는 하지 않고, 다만 이 스펙타클로 그 향락하는 몸이라든지 고문당하는 몸 이 옆에가 중요해요. 옆에 실제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찢겨나가는 그 살덩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세속화는 절대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떠난 거예요. 아까 최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유사한 부분인데 긍정 부정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보면 파지티브의 또 다른 의미인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의 바로 잠재적인 공간에는 사실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마치 지적의 어떤 환상과 연결시키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화 자체가 이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바로 옆에 그 빈 공간이라고 불리는 이웃함이라고 불리는 이 아조의 공간에 있는 바로 타자들의 모습들, 향락 속에 빠져 있는. 왜냐하면은 그 포르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여성들을 끝없이 착취하면서 여성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슨 얘기냐면 피부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피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충동이라든지 욕망은 현대 사회의 문화의 근본적인 모습들이에요. 피부마저 벗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밝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냐, 낭시도 마찬가지고 위계가 없는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바따이유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따이유의 무두인이라는 그 잡지와 무두인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위계도 없고 속함만 있는 공동체를 상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낭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낭시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아간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상한 어떤 공동체의 한계를 노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냥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동체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이미 담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담론의 영역 이전의 어떤 모습이 무엇이냐를 그냥 스페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사변에 끝납니다, 이거는.
아간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신학적 사변이에요. 그가 추구하는 어떤 아나키즘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변이고 서구의 어떤 지성이나 생각이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그 퍼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 그러면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네. 그러면 전 지난번이랑 같은 맥락에 제가 잘 몰라서 문외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문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을 낳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악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언젠가 긍정적인 것이 언젠가 어드벤트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가 이 공동체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동수 교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과연 위계가 없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예를 들어서 아간벤이 그렇게 현상을 분석을 하고 어떤 이그젠플을 통해서 자꾸 어떤 물론 그냥 사변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담론인데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능동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오히려 더 폭력을 내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아간벤이 특히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막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능동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거기에 경도되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현명한 사람,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뭐랄까 위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귀담아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충분한 능동성이 아닌가. 그럼 그건 어떻게 그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다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위계가 없을 수 없고 현실의 공동체라는 건 다 위계가 없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간벤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큐파이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미국의 2008년도에 오큐파이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정말 분노한 민중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월스트리트 장악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간벤이 얘기하는 어떤 피플의 개념이라든지 데모크라시의 개념을 다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데모크라시가 국민의 힘이란 뜻이라고 그 민중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모크라시라는 게. 데모크라시가 사라졌다고 아간벤도 이제 데모크라시는 왜 없어졌는가라는 그런 논문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지적도 그렇고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에세이를 다 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모스의 어떤 힘 자체가 스펙타클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아간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위계를 가지고 너도 담론을 만드는 사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어차피 그 안에 있지 않냐. 아간벤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유로 끝나자는 거예요. 여기서 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서구 철학자들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계속 노정되는 겁니다. 사유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간벤이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근본적 아나키즘이에요. 근본적 아나키즘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란 자체가 위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나키즘을 상상 속에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실제로 아나키즘 잡지에 그 투고도 했고 아나키즘을 평생 아간벤은 굉장히 여러 경로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정치적으로도 아나키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한 그런 문제의 근본에는 또 이탈리아에서도 아우토노미니아 운동이 있습니다. 자율운동. 아우토노미니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태업이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하지 않고 태업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직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간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저항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틀비의 저항.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면 선택한다는 거는 하지 않을 잠재성을 난 실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하지 않을 잠재성을 실현해버리면 이 사회는 굴러가지 않겠지, 당연히 굴러가지 않겠죠. 이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안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어떠한 베이스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의 근원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간벤이 봤을 때. 즉 선과 악을 얘기를 했지만 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틀비도 생각해보고 오큐파이도 생각해보고 진정한 아나키즘도 생각해보고 이래야지 우리가 진짜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데모크라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의 어떠한 저변을 한번 탐색해보지 않고서 우리가 왜 자꾸 어떠한 명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냐고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간베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계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에서 끝나요. 아간벤에게는 행복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간벤의 그런 어떤 정치적 실천의 모습은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 냅둬유 이거예요. 냅둬유. 나 그냥 냅둬유. 나 좀 냅둬유. 한 번도 미국 땅에 한 번도 안 간 건 아니지만 비자를 안 받는다고 안 가기 시작했잖아요. 아간벤. 비자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비자 받으면 내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왜 공항을 통과할 때 왜 수속을 밟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많은데 냅둬유 하는 그거 어쩌냐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저희가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또 오늘 김용규 회장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많은 제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좀 되게 풍성하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과 부회장님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것도 같이 이게 첫 샘플이기 때문에 같이 올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재인 쌤이 아마 좀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또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거 한데 그냥 뭐 저도 우리 김대중 쌤 발표 자세하게 이 계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봤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쭉 흐름 속에서 읽는 어떤 이런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간벤에 대한 이해라든지 저도 아마 옛날에 아간벤 관련된 글을 쓰면서 참 사유는 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예외 상태를 진정한 예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제 김대중 쌤이 작은 이동이다라는 말이 이제 그 얘기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데 우리가 뭐 예외 상태가 사실은 보면은 권력이든 뭐 이제 어떤 힘이든 가장 강하게 작동한과 동시에 가장 허약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예외 상태를 도래시키려고 하면 작은 이동만으로도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데 그 작은 이동이 사실은 이 예외 상태를 어떻게 무의화시켜서 작동 중지시켜 가지고 진정한 예외 상태로 바꿀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아간벤 연구자들이 아마 대부분 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저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이제 네그리 같이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오토노미아라는 자율주의 운동이라든지 이 그룹들이 아간벤이라든지 네그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는 지점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제 이 지점에 아마 네그리가 가장 혹독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지점이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 아간벤은 그 자체로서 아까 위계화되기 이전의 상태, 뭐 공동체론이 대부분 위계화되기 이전의 어떤 뭐 잠재적 상태든지 이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위계화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그 어떤 위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위계화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데리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법과 어떤 조건적 법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조건적 법의 어떤 공간 안에 아포리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는가.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그 잠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 안에서 어떻게 이 공간들을 넓혀가려고 하는지를 데리다는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감베는 좀 그 점이 조금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에도 이 파농하고 제가 이제 호미바바 얘기하면서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호미바바는 혼종성이라는 게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라든지 투쟁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바바가 파농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파농에 대한 완전히 오독이다. 파농이야말로 이제 주체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폭력이라는 개념의 개입 없이는 절대 이 혼종성이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게 이제 파농이 생각인데 아마 네그리하고 아감벤의 차이도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늘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좋은 예를 이렇게 드시는데 그 우한의 이 예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두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래 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정한 예외 상태를 도래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지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좀 소박한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정말 어떤 진정한 예외 상태를 도래시키고 이 도래한 공동체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미 무의하나 모든 게 깨져버리니까 늘 현실화시키지 않는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바하고 파농 얘기하면서 파농은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주체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식민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폭력을 격려해야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화됨으로써 공동체의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파농의 생각이고 바마는 폭력이 없더라도 이미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이미 경제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그게 전복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네그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감벤하고도 비슷한 차원에 있지 않은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누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런 딜레마를 이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80년대 세대고 그러니까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서 늘 네그리 쪽에 손을 이렇게 주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주체적인 개입이 이미 또 다른 위계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개입의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나키스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김대중 쌤이나 김재인 쌤이 좀 부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김재인 선생님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좀 의견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부연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워낙 편파적이고 다방면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김대중 선생님 발표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고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고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메일 받고 재밌겠다 해서 이제 오늘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지원 사업 주제가 대한공동체. 네네. 그래서 블랑시하고 낭시 이런 텍스트들을 저희 한 2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아감벤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나름
흥미로웠는데 이제 김용구 선생님 그 질문도 그렇고 아까 김용수 선생님 질문도 그렇고 이제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바타유 그 무드인을 이어서 블랑쇼나 낭시 이런 사람들이 주창했던 공동체라는 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도래하는 그런 공동체 같은데 그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이게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자인데 편향적입니다. 하이데거가 이제 그 바탕에 있는 것 같고 하이데거의 존재 신학적인 접근, 그게 이제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둘레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둘레즈가 이제 니체를 수용하면서 어떤 민족이란 표현이 오해여진 하여튼 영어로 좀 people 그걸 이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어떤 땅, 대지 뭐 이걸 이제 가꿔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주장을 하는데 둘레즈는 이제 그거를 특히 스피노자 같은 사람을 해석하면서 부정신학 전통하고 구별해서 뭐랄까요? 포지티브인데 이 포지티브라는 게 번역은 아까도 선생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까다롭긴 한데 이게 정립한다는 걸 이제 만들어간다. 포이에인 해당하겠죠. 건설해 가는 그런 형태의 신학, 스피노자의 신학을 포지티브 시올로지라고 이제 해석하고 그 전통을 또 나름 기독교 신학 내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부스러기지만 긁어모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반대편에 부정신학이 있는 것 같고 그 부정신학의 어떤 정점에 하이데거가 있지 않나. 하이데거를 많이 받아들여서 활용한 데리다도 이제 그 라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 무위의 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그 형용 모순 같은 그런 처지에 취약 놓이게 된 배경에 그런 부정신학적인 접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김영규 선생님 잘 지적하셨고 들레즈 과타리도 파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사실 그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파농이 살았던 영토가 그러니까 식민지 피지배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독립도 못하고 그 제국주의 극복도 못하고 또 우리도 이제 겪어봐서 하니까 적극적인 어떤 폭력을 통해서 나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점이 저도 이제 요즘도 많이 생각하는데 반드시 계기로 개입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과연 또 공동체를 건설한다, 구성한다. 우리가 게다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간다. 이게 되게 불가능한 계획이 아닌가 싶으면서 이제 또 하나는 둘레즈 과타리에서 집단의 문제가 되게 많이 강조가 되죠. 그룹, 집단을 구성하는. 근데 그 집단의 성격을 어떤 형태로 이제 파시스트적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혁명적으로 구성하느냐. 요게 관건이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자면 디폴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올랐고 특히 이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당시 블랑시오나 낭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체 개념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칸트식의
실천 주체 이거를 계속 이제 염두에 두는데 사실 이 이제 논의들이 오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72년의 안티오디푸스 이런 시점에 이미 이제 들레즈 과타리는 주체 개념을 완전히 전복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조금 연배가 어린 낭시나 이런 사람들이 왜 여전히 그 훨씬 전 단계에 논의됐던 그 주체에 집착해서 그 주체의 실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지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68이라는 어떤 사건 이거를 겪고 나서 새롭게 재구성한 주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겪었던 이분들이 추구한 어떤 방향하고 들레즈 과타리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방향이 그런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얼굴 문제 사실 이건 이제 오늘 발표에는 안 나왔지만 아간벤이 얼굴 얘기를 작년 좀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했잖아요. 서로 이제 얼굴을 봐야 이게 정치가 시작되고 하는데 들레즈 과타리는 전혀 반대죠. 이것도 역시 이제 환홍을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데 얼굴이라는 게 바로 이제 흑인과 백인의 차이라든지 남성 여성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랄까 전면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그래서 사실 얼굴성 개념을 탐색할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표준인 어떤 것과 그것에서 이렇게 멀어져가는 것으로서의 어떤 마이너 문제,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데 이번 경우에 이제 마스크를 얼굴 마스크를 씀으로써 사실은 그 얼굴성이 상당히 가려지고 그럼으로써 생긴 어떤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점도 많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방역 문제랑 관련해서 서양인들이 마스크를 거부하고 아시안들이 이제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의 정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 사회나 공동체나 각 문화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힘의 정체가 사실 드러나면서 역전되는 그런 지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마이너리티라는 주제랑 관련될 수도 있는데 아간벤은 왜 자꾸 마스크 벗은 얼굴 저는 이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자기가 그 메이저 주류이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탈리아도 자랑할 게 없죠. 제국주의 세계전쟁 2번이나 일으키고 지가 미국에 가든 말든 알게 뭐예요. 우리는 그와는 완전 또 다른 형태의 권력관계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이미 가진 자로서의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려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다양한 네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혜욱 저희 부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최성희 총무님께서 공지사항 한마디 한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냥 그 첨언을 저도 하고 싶은데 네네. 맥글이랑 그 아간벤이랑 골프 친구예요. 매일같이 골프 치고 돌아다녔던 친구로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기 요구한다고 아간벤이 뭐라 했다고 합니다. 맥글이한테.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낭시는 낭만주의자고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낭만주의자고 로맨티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주체의 뭐 활동 같은 걸 주장한다기보다 어떤 뭐 신적인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낭만주의라고 한다면 아간벤은 제가 볼 때 아카이비스트입니다.
고문서 뒤지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간베는게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아카이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서구의 정신의 몇 가지 계보를 따져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문서 탐색하면서 고문서에서 아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혜욱 부회장님 그 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중에 저도 얼굴 제거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큰 스크린을 탁 쳐두고 뒤에서 사람들이 포옹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스크린 앞에서는 우리는 그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딱 보고 있을 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측면도 많았고 이제 그 스크린만 보고 있었을 때는 이제 일정의 놀이 형식으로 그 스크린 뒤로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우린 그 그림자만 보고 있었을 때는 사실 그 사람들 말에 참 공감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단 말이에요. 웃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순간 그 스크린 뒤의 모습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딱 보이는데 거기에는 뭐 흑인도 있었고 그 껴안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남자끼리 껴안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이제 갑자기 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걸 떠올렸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편견들 속에 갇혀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어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공부 자체를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좀 경도되어 있는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김대중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었던 지점들이 뭐냐면은 이런 스크린 앞에 딱 우리가 뭐 이렇게 인종이나 젠더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스펙터클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뒤에서의 어떤 그 삶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스크린 앞으로 드러나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사실 사유하기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만약에 그 불가능성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제 정치를 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손치지만 이 불가능성을 사유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준을 김대중 쌤이 말씀하신 수준을 갑자기 팍 낮춰버려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 그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간벤이 말하는 인펀시 개념이라든가 커뮤니티 개념이라든가 어떤 뭐 프로즈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유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비안드라든가 어떤 프레이밍의 엠프레이밍이라는 이 프레임을 탁 넘어서 어떤 너머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그 김대중 쌤의 발표를 아주 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잘 들었고 뭐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으신 코멘트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성희 총무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유영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뭐요? 유영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손을 안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손 올리는 법을 저도 배워야 되는데. 예, 손 올리는 거 배우고 내리는 거 안 배웠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 회의하고 이번 주에 이제 김대중 선생님 발표하셨는데 되게 급하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지만
김대중 선생님 계속 준비해 오신 발표라 잘 들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해보는 시도로서 처음 한 건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게 청중들이 들어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독해를 발전시켜서 원래 발표회로 가져갈 계획이고, 이제 8월은 쉬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알려서 조금 더 많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총무와 총무관사가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메일을, 학교 공용 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사진들께나 이렇게 알리지 못했는데 tCurtism92라고 붙였어요. 92가 한국 비평 이론학회 창립 연도더라고요. 그래서 92라고 붙여서 공용 메일을 만들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저와 총무관사가 같이 그런 이제 문의들에 답변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